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올 곳이 왔습니다. 이론 영상입니다. 이론 영상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그 소개 영상으로 이제 이론 영상 한 3개 정도를 찍었죠. 오늘은 이제 그것만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서 오디오를 다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기초적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진짜 소리의 이론. 오늘 강의 영상을 보다가 좋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오늘 강의 영상을 보다가 내가 이 수업을 왜 듣고 있는 거지 하는 순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들어야 될 수업을 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고 있는 거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과학 시간이라든지 오디오나 음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소리 이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을 했던 소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3대 구성 요소라고 나누는 게, 저는 3대 구성 요소로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것에 대해서 3대보다 조금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상이에요. 오늘 그 영상인데, 이 영상이 길 수가 있습니다. 길 수가 있어서 몇 편으로 나눠서 찍힐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 소리 이론입니다. 사운드 티어리. 소리 이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뭐죠? 소리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전에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은데, 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진동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진동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미디어, 공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되는 것. 사실 어떠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우리의 고막을 떨게 만들고, 그 떨게 만듦을 통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게 되는, 그게 이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미디어, 그리고 어떠한 매체에 의해서의 진동, 이게 소리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그 매체, 미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리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공 같은 공기가 없는 공간, 매체가 없는 공간,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철에다가 이렇게 귀를 댄다든지 나무판에다가 귀를 댔을 때 이제 나무판이 떨림에 의해서 우리한테 이제 골진동 또는 이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진동이 느껴져서 들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게 공기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런 매체가 전혀 없는 공간, 그러니까 우주와 같은 진공으로 되어 있는 공간, 꼭 우주라고 해도 진공은 아닌 데가 있어요. 우리의 대기와는 좀 다른 화성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대기가 있긴 있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대기는 아니어서 그렇지 대기가 있긴 있죠. 그런 데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우주의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워즈 영화에서 폭탄이 비행기가 우주선이 퍽퍽 터지고 이런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거 정도는 아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사운드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운드 또는 소리라는 것은 다른 매체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 중에서 소리가 전달될 때에는 두 가지 큰 행동 때문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는 건데, 이건 영상을 찍었었죠. 그래서 컴프레션과 레어팩션, 그러니까 압축과 팽창의 반복, 공기 중에서 압축과 팽창의 반복이 우리 귀에 전달되는 거예요. 자, 압축과 팽창을 공기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압축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에서는 압축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물이 수면이 위로 올라오죠. 파도가 치는 거죠. 수면이 위로 올라오는 거고, 팽창이 이루어지면 수면이 내려가죠. 그래서 파도는 위로 올랐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치면서 가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가 압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압력이 빠졌다고 보는 거죠. 그게 compression, rarefaction, 압축과 팽창이에요. 공기 중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없고요. 공기가 실제로 압축이 됐다가 그다음에 팽창이 됐다가,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리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파동, 파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도,
우리가 물에 있는 파동으로 이해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물과 같이 이제 압축이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파도로 나타나지만 공기에서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과 팽창의 반복으로 전달되는 것이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 소리입니다. 공기 중에서. 요거는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보시면 진짜 굉장히 4년 전에 제가 처음 찍었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창피하지만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 공기는 거기서의 결론은 뭐냐면 실제 공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압축하고 팽창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에어 모티큘러, 그러니까 공기의 분자들은 서로 간의 에너지를 충돌로 인해서 전달은 하지만 자기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전달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서 소리 에너지가 전달될 때 공기가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게 흐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다고 해서 제 입에서부터 공기가 쫙 흘러서 막 이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면서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소리는 선풍기에서 바람을 내밀어서 공기가 쭉 나가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우리는 압축과 팽창이 반복하는 그 진동을 전달해서 소리를 전달한다는 게 소리의 기본적인 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구성 요소. 이 3대 구성 요소로 배웠는데 저는 영국에서 배울 때 구성 요소를 조금 다르게 좀 더 풀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3대로 나누기에는 소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배운 것은 주파수라는 구성 요소가 존재를 하고요. 두 번째로 배운 거는 파장, 이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파장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파고라고 하는 게 맞겠죠? 파고. 이거는 증폭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고에서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하모닉 컨텐츠인데요. 배음의 컨텐츠, 배음의 요소들, 배음에 관련돼 있는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배우는 게 소리의 속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6가지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음향학을 공부하게 됐을 때 정의로 나눴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요소로 나누는 거, 뭐 다른 데도 많이 3대로 하는 거는 좀 함축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3대 요소 안에 넣는 경우들이 좀 많았고, 과거 이제 우리나라의 음향학 관련된 것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진 서적에서 이렇게 넘겨오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거의 일본 서적들이 이제 3대 요소로 이제 정의된 것들이 많았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번역본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3대 구성 요소로 좀 많이 풀어서 했던 것 같고요. 꼭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함축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너무 크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해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크게 묶은 거 아니야? 라고 싶었던 것이고, 제가 이제 영국에서 배웠을 때는 이렇게 6가지를 풀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소리에 대해서, 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6가지를 좀 풀어서 해드리는 영상으로 찍게 될 텐데 몇 번이 나올지 모르지만 빨리빨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주파수입니다. 그래, 주파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죠. 주파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주파수는 그 아까 얘기한 소리라는 것은 일종의 진동, 바이브레이션, 진동이라고, 또는 압축과 팽창의 반복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렇다면 이게 초당 몇 번 진동이 있느냐, 초당 몇 번 압축과 팽창이 반복되느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는 1초를 기준으로 몇 번의 압축과 그리고 팽창이 있느냐를 갖다가 보는 거예요. 이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축과 팽창이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압축, 팽창 이렇게 되진 않아요. 압축과 팽창. 그래서 하나의 사이클을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압축을 이렇게 보통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팽창을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로 해서 압축과 팽창, 아까 파도의 파고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 현상을 압축과 팽창, 요거를 한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원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요 압축과 팽창이 있는 요 간격을 원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이 원 사이클이 1초에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파수입니다. 재밌는 게 소리는요 하나의 주파수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기계가 만들어낸 소리만 하나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는 1킬로톤과 같은 이게 뚜 하는 이 소리와 같이 기계가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만 주파수가 하나만 존재하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고 있는 저의 목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에서 나타나는 소리들은요, 이런 주파수들의 복합적인 주파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복합적이라는 게 뭐냐면 주파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횟수의 주파수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몰려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예요.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하나씩 쪼개다 보면 초당 20번의 진동이 있는 소리가 있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초당 2000번의 진동이 있는 소리가 있더라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초당 10,000번의 진동이 있는 소리가 있더라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공기 중에 떨림은요, 순간적으로 제가 소리를 내는 순간에 흔히 얘기하는 초당 20번을 반복하는 20Hz와 초당 1000번을 반복하는 1kHz와 초당 10,000번을 반복하는 1000kHz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헤르츠라는 단위로 표기를 하는데, 이 헤르츠의 기준은 아까 얘기한 대로 1초당 몇 번의 압축과 팽창이 있느냐, 압축과 팽창의 수를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0Hz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1초에 20번의 압축과 팽창이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1000Hz가 되게 되면 1000Hz는 초당 1000번의 압축과 팽창,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00번의 진동이 있었다. 무엇인가가 1000번의 진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1000Hz라는 소리로 우리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요, 만약에 이거를 초당 20번을 떨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초당 20번을 떨게 만들면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듣게 되냐면 저음의 20Hz의 무 하는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초당 20번을 못 떨 뿐이죠. 초당 제가 1000번을 제가 지금 1000번을 떨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마이크에 삐 하는 1000kHz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파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초당의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궁금하죠. 이런 소리가 무엇인지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듣는 게 20Hz의 소리예요. 이 소리는 안 들릴 수 있어요. 잠깐 꺼버릴게요. 들리는 소리부터 먼저 합시다. 자,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듣는 소리 1kHz 소리 들려드릴게요. 이 소리가 1kHz 소리예요. 이 소리는 보통 어디서 듣느냐?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같은 거 틀었는데 화면 조정 시간 나오고 할 때 있죠. 그때 이 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 소리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때 나오는 건 뭐 하는 거냐면, 사실 기계를 방송이 안 할 때 이거 나오는 자동으로 나오는 소리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화면 조정 시간에 소리도 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방송국에서 1kHz의 톤을 갖다가 기계에서 쏴주고 그 오디오 신호와 함께 칼라바라고 하는 화면 조정 화면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하는 쪽, 받는 쪽에서는 이 칼라바를 기준으로 소리도 잡고 오디오 톤을 기준으로 오디오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송국에서 보내줍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톤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톤은 440Hz 콘서트 A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소리는 보통 악기들을 튜닝할 때, 기타를 튜닝하거나 많은 다른 클래식 악기들을 튜닝을 할 때 기준 주파수예요. 이게 4옥타브 라입니다. 라 하는 4옥타브 라의 소리예요. 그 4옥타브 라 소리를 기준으로 모든 악기들이 튠을 잡거든요. 그 소리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을 때 보통 나오는 뚜 하는 소리가 보통 440Hz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440Hz나 220Hz로 보통 되어 있죠. 그러니까 4옥타브 라나 3옥타브 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파수들이 있고요. 더 내려가서 듣게 되면 지금 나오는 저음, 이게 100Hz입니다. 이 100Hz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음이에요. 무하는 저음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들었던 1kHz는요 중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픽 EQ에서 보게 되면 1kHz를 중음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음이 아니죠. 들어보시면 되게 높은 음이에요. 예, 되게 높은 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1kHz가 중음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중음은 어디냐? 보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음은 한 200에서부터 300Hz의 소리입니다. 지금 듣는 게 200Hz,
지금 듣는 게 300Hz예요. 이런 식으로 200Hz, 300Hz 소리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중음, 목소리에서 이런 보이스들 나올 때 중음에서 나오는 중저역의 소리가 좋은데, 중역의 소리가 좋은데 하는 것들은 보통 200, 300Hz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라라라라라 해서 약간 높은 중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보통 600, 700Hz예요.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600하고 700Hz는 중고역의 소리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좀 이해가 되시죠? 소리라는 게 이런 헤르츠로 해서 어느 높낮이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들으려고 했는데 못 들었던 그 주파수 점점 내려가면 사실 좀 들리지 않게 되죠. 서브우퍼가 필요한 대역대가 보통 50Hz 미만이거든요. 이 50Hz 미만의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0Hz입니다. 50Hz의 소리는 이렇게 낮아요. 50Hz 소리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적인 요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어요. 여기에 있는 서브우퍼가 필요한 대역대는 보통 뭐 영화에서 뭐 땅을 울리거나 지진 나거나 뭐 폭탄이 터지거나 이랬을 때 정말로 이렇게 저음을 흔드는 그런 저음을 만들 때 보통 50Hz 이하의 소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홈시어터 같은 장비들에서 서브우퍼가 이 대역대를 내주는 거죠. 자, 근데 이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어떻게 될까요? 음악적인 요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 30Hz 한번 들어보시죠. 이 30Hz는 안 들리는 환경이 더 많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피커나 이어폰이나 헤드폰이 30Hz를 못 낼 수 있어요. 못 낼 수 있어서 안 들리거나 소리 나왔어? 라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스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더 안 들릴 수 있습니다. 20Hz 들어보시죠. 네, 20Hz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편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나왔었니? 아니면 20Hz를 냈는데 저음으로 안 들리고 어디서 뭐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떠는 소리도 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 시스템이 20Hz는 정작 내지 못하고 그 디스톨션이 생겨서, 찌그러짐이 생겨서 고음에서 뭐가 탁탁탁탁탁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받아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20Hz 같은 또는 30Hz 같은 아주 낮은 저음을 잘 재생해주는 시스템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널형 이어폰, 귀를 막고 듣는 커널형 이어폰이라면 들으실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파수가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가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고요. 50Hz 이하의 소리는 귀로 듣다기보다는 사실은 몸으로 느껴서 진동으로 느끼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 독특한 주파수, 그 주파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kHz에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위로 올라가면 되게 대표적인 주파수가 있어요. 3kHz 한번 들어보시죠. 고통스럽죠. 제가 계속 틀 수 있습니다. 3kHz 같은 경우는 우리 귀가 굉장히 민감한 대역입니다. 우리 귀가 굉장히 민감한 대역이고요. 왜 민감하냐면 우리 나중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우리의 귀의 모양을 뜯어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이어 커널이라 그래서 안에 이제 웨이도라는 이제 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고막까지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평균적으로 8mm에서 길이가 한 3cm 정도가 되는 길이, 그러니까 깊이죠. 깊이가 3cm 깊이에 직경이 8mm 정도 되는 구멍으로 되어 있고, 사람마다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꼬부랗게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직경이 다른 사람도 있고 깊이가 다른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런 길이와 관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게 되면 평균적으로 3kHz를 중심으로 증폭이 생깁니다. 소리에 증폭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귀는요, 원래 3kHz를 잘 듣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고막은 3kH, 고막까지 갈 때 이 귀의 모양과 이 커널, 이 안에 있는 웨이도의 형상 때문에 3kHz가 증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kHz를 내주니까 우리 귀가 얼마나 더 민감하겠어요. 3kHz를 평소에 잘 듣게 돼 있는데 3kHz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민감하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이 3kHz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만 타깃이라는 그 타깃에서 강조가 되는 부분들이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강조가 되게 되면 우리 귀에 굉장히 쏘게 들려요. 굉장히 쏘게 들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빠져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주파수가 3kHz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귀에 또 예민한 대역대가 있어요. 한 5kHz 가볼까요? 예. 지금 듣는 게 5kHz고요. 5kHz부터 막 미치겠죠? 약간 이렇게 오죠? 자, 그 다음에 치차름 대역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8kHz. 예, 8kHz 들어보시죠. 8kHz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치차름 대역대, 시블런스 대역이라고 하죠. 입에서
이 소리 나는 대역. 요 소리 나는 대역대가 보통 8kHz. 예. 7kg, 8kg, 9kg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고음이라는 트래블 조정, 오디오에서 트래블 조정하다 보면 10kHz를 증폭을 하게 되죠. 10kHz의 소리도 들어보시죠. 10kHz의 소리는 이렇게 높은 주파수의 소리예요. 되게 높은 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음악적인 성분이 있을까? 오히려 10kHz로 가면 갈수록 메탈 성분의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렇죠. 뭐 쇳소리 비슷한 느낌의 소리들이 좀 많이 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10kHz 이상으로 가면 갈수록 그때부터는 메탈의 소리보다는 에어 사운드라는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공기 중에서 있는 뭔가 찡한 그런 찡하는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를 보통 에어 사운드라고 해요. 한 13kHz 들어볼게요. 이렇게 13kHz처럼 음악적인 성분보다는 뭔가 이렇게 찡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가 13kHz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있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13kHz가 안 들리신다면 사실은 귀가 조금 많이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는 15kHz까지는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15kHz까지는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16kHz까지 들으시면 거의 모든 음악적인 성분에 있는 소리들은 다 들으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13kHz까지 해서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청력을 이제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들었던 13kHz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5kHz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15kHz에서 굉장히 편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15kHz를 들려드렸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굉장히 편하신 분들, 평균적으로 나이가 50이 넘어가시고 60이 넘어가시면 이 대역대는 안 들립니다. 60이 넘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 안 들리죠. 예, 대부분이 이 대역 이상은 못 듣습니다. 틀어놔도 뭐 틀었니? 굉장히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있을 수 있는 게 15kHz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kHz, 유튜브에서 재생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가장 최고 높은 지적이거든요. 16kHz 한번 들어보시죠. 네, 16kHz입니다. 이게 들리신다면 그래도 귀가 건강한 편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입니다. 유튜브의 플랫폼이 좀 바뀌면서 17kg, 18kg, 19kg까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테스트할 겸 제가 17, 18, 19는 넣어놓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재생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시스템, 이어폰, 헤드폰, 오디오 스피커에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재생되는 게 잘 안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6kHz 이상은 40대가 넘어가게 되면 못 듣습니다. 예, 못 듣는다고 보시면 돼요. 40대가 넘어가면 16kHz 이상을 못 듣는다고. 이건 그냥 과학이에요. 과학. 그 생물학적으로 16kHz 이상의 소리는 40대가 들었으면서 잘 못 들어요. 예, 이거는 그냥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저도 테스트를 할 겸 17kg, 18kg, 19kg를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여러분들 주파수예요. 소리라는 건 존재를 하게 되고 지금 들은 이 소리들, 테스트 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기계가 만들어낸 소리예요. 자연에는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자연에는 이런 소리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듣는 음악들은 보통 50Hz부터 시작해서 16kHz까지의 그 대역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음악이 형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제작을 해요. 그렇게 만듭니다.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이 그 대역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주파수를 하나씩 들어보니까 각각의 주파수가 의미하는 거를 조금 이해는 하겠죠. 그 주파수가 이런 낮은 소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주파수가 이런 높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중음이라고 생각했던 1kHz는 절대 중음이 아니었던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중음은 보통 250Hz에서부터 한 700Hz까지의 거기에 있는 소리들을 중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낮은 중음이냐 높은 중음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다. 대다수의 악기들이 편중되어 있는 대역대는 100Hz에서부터 4kHz 이내에 다 있어요. 대부분의 악기들이 100Hz, 4kHz 이내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분포하고 있어요. 모든 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돼서 소리에 대해서 낮은 음과 높은 음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무엇이다? 주파수예요. 정의하는 게 무엇이다? 주파수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파수만이라도 강의를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리니 큰일 났다. 6개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줄여볼게요. 예, 이렇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파장입니다. 네.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별로 어떻게 소리의 크기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이제 주파수라는 것이 이렇게 한 사이클이 존재하게 되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러니까 압축과 팽창의 반복적인 현상들을 주파수라고 하고, 그 반복적인 현상이 1초 안에 몇 번이 발생되느냐, 그래서 20번이 발생되면 20Hz의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압축과 팽창이 1초 안에 1000번이 생긴다고 하면 1000Hz 또는 1kHz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파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1000번의 파장이 있다면 초당 안에, 그렇다면 그 한 파장의 실질적인 길이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어디서 얘기하는 길이입니까? 아니 그냥 이거는 뭐 1초를 갖다 놓고선 1000번을 나누면 한 파장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시간을 축으로 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게 길이가 되나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장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냐면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소리가 우리 공기 중에서 전파되고 전달되고 있을 때 내가 얘기하는 어떠한 주파수의 한 사이클, 압축과 팽창하는 한 사이클이 공기 중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몸집, 그 소리의 몸 사이즈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어떠한 파장이 몇 미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공기 중에서 전달될 때 무슨 주파수는 몸집이 얼마야, 몸집의 크기가, 주파수의 크기가 얼마야, 실질적인 공기 중에서의 크기가 얼마야 라고 표현할 때 파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파장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주파수가 한 사이클이 있게 됐을 때, 이 사이클에서 보게 됐을 때 한 사이클은 이 꼭지점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시작하는 부분과 중간에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 이렇게 해갖고선 주파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게 한 사이클의 이제 한 사이클의 주파수인데요. 파장은 시작하는 어느 첫 지점에서부터 끝나는 그 지점까지의 이 길이를 얘기합니다. 이 길이가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시간의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주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공기 중에서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 실제로 어떻게 소리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장의 길이를 시작 지점을 놓고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끝 지점과 이 주파수라는 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주파수라는 게 계속 이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어느 한 지점이 있었다면 그 같은 위치도 한 파장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가 파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는 이 밑에가 끊어진 부분도 끊어진 부분까지 한번 이어진다면 이 부분도 파장이 되는 거죠. 즉 한번 사이클이 시작돼서 끝나는 지점이 내가 원래 시작했던 그 같은 위치까지의 거기까지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는 거여서,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에는 지금 제가 이게 핑크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지점에서 시작했다면 요 지점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것이고, 요 지점에서 시작했다면 요 지점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압축과 팽창을 하면서 공기 중에서 그 압축이 전달하면서 내가 여기서 압축을 만들었던 것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압축이 아닌 팽창으로 바뀌다가 그리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압축을 한번 했다가 그게 다시 팽창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그 순간 동안에 소리가 공기 중에서 얼마큼 이동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큼 이동했느냐. 그런데 이게 주파수마다 길이가 달라요. 주파수마다 길이가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을 거예요. 주파수별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다르다.
주파수별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다르고 어떤 주파수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기를 움직여야지만 된다. 어떤 주파수는 많은 양의 공기를 움직이기보다는 빠르게 반응을 해서 빠르게 반응을 한 것이 전달되는 그런 방식이라면 어떤 주파수는 크게 움직여서 큰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그 큰 공기의 흐름이 전달되어야지만 우리 귀에 들린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예요. 이렇듯이 파장이라는 거를 놓고 좀 보다 보면 공기의 몸집의 크기가 보이고 그 공기의 몸집의 크기가 보이다 보면 여기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이 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파장을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을 구하는 공식은요, 공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파장은 파장은 주파수,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주파수 분의 뭐라는 얘기죠? 여기는 소리의 속도가 됩니다. 어디서? 공기에서.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도가 여러분들 이 파장을 구하는 공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평균적인 공기 중에서의 소리의 속도는 344m/s 정도, 상온에서 이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무슨 주파수, 그 주파수를 헤르츠 단위로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온다? 파장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봤을 때 가장 파장이 짧은 애,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서,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중에서 가장 파장이 짧은 주파수는 20,000Hz입니다.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은 20Hz에서 20,000Hz까지, 아주 낮은 저음은 20Hz에서부터 듣기 시작해서 아주 높은 고음은 20,000Hz까지 들을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파수에 대해 소리 한번 들려드렸는데 20,000Hz를 듣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듣는 분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16,000Hz도 잘 못 듣는 게 일반적인 상태니까 여러분들 그 고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고음인 20,000Hz를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값이 이제 여기에 20,0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20,000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0.0172 이렇게 됩니다. 미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터가 되고 여기 헤르츠는 초당 얘기하는 거니까 초끼리는 지워지죠. 초끼리는 지워지고 미터만 남는데 아마 0,0127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1.72cm가 돼요. 1.72cm. 그러면 그 고음, 여러분들이 듣기 희망하는 아주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책에 나오는, 또는 여러분들이 귀가 너무 건강해서 아주 젊어서 20,000Hz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가장 높은 주파수인 20,000Hz의 크기는, 몸집은, 공기 중에서 몸집은 얼마다? 1.7cm. 1.7cm의 요만한 크기예요. 그러니 공기를 요만큼의 움직임만 있으면 돼. 앞뒤의 움직임으로 요만큼만 움직일 수 있는 힘, 아주 그 1.7cm의 그 크기의 공기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드라이버의 크기가 클 필요가 없고 작고 빠르게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많은 것보다는 스피드 있게 빠르게 20,000Hz를 떨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스피커가. 그래서 20,000Hz는 공기 중에서 굉장히 작은 포션에 굉장히 작은 몸집을 가지고 있는, 파장을 가지고 있는 소리라는 거예요. 20,000Hz의 몸집이, 이제부터는 이제 파장을 몸집으로 생각하면 돼요. 몸집 크기가 이 1.7cm예요. 1.7cm니까 1.7cm는 손바닥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000Hz를 내주고 있는 스피커가 있을 때 그 스피커의 앞에다가 손을 다 완전히 갖다 대지 않더라도, 여기서 20,000Hz를 내주고 있는 스피커가 여기 있다고 치는데 손바닥을 요 정도만 갖다 내면 그 20,000Hz를 내주는 파장이 1.7cm이기 때문에 이 이만한 크기의 방해물만 있어도 이 뒤로는 20,000Hz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파장이 그 몸집의 크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구조물의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몸집의 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냐? 2만 헤르츠 같은 경우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와트수를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빠르게 움직이는 걸 요구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와트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주파수라는 20헤르츠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다가 20헤르츠를 집어넣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여기도 세크가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미터 단위로 치게 되면 17.2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초저역,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저역이라고 하는 20헤르츠를 재생을 하려면 공기를 얼마만큼의 몸집을 만들어야 되느냐면, 공기의 흐름을 움직임을 만들어야 되냐면 17.2m의 공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0헤르츠,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20헤르츠 같은 저음이 나오면 뭐 집이 떨리는 것 같고 막 바닥이 떠는 것 같고 막 책상이 떨고 이러죠. 저음이 틀면 막 책상이 떨고 막 벽이 떨고 막 내 몸이 떠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20헤르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17.2m의 공기를 흔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흔들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그게 소리로 표현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귀에 들리기 전에 그만큼의 공기를 흔들다 보니 벽이 떨리고 책상이 떨리고 바닥이 떨리는 거예요. 17.2m의 아주 큰 에너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손바닥과 같은 이런 방해물, 책상과 같은 이런 방해물, 의자와 같은 이런 방해물은 17.2m의 몸집을 갖고 있는 20Hz가 돌격하면서 소리를 내는데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음들, 초저역의 저음들은요, 어디서 소리를 내든지 간에 어떠한 방해물이 있든지 간에 다 그 방해물을 피해서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방해물보다 더 몸집이 큰, 공기의 움직임이 큰 것이 흔들리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방해물들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브우퍼가 뭐 바닥에 있건 구석에 있건 내 책상 밑에 있건, 책상 밑에 있어서 내 책상에 가려서 저음이 안 들려가 안 되는 거예요. 책상이 설상 있다 하더라도 그 저음은 책상을 둘러싸고 회절해서 나올 만큼의 큰 몸집, 17.2m라는 아주 큰 몸집을 갖고 있는 그런 파형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제일 많이 기준으로 삼는 1kHz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이제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죠. 10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위가 0.344m가 되죠. 다시 말해서 34cm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1kHz는 34cm 정도의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kHz를 내고 있는 스피커 앞에는 34cm보다 큰 뭐 이런 크기의 뭔가가 앞을 가로막으면 1kHz는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예, 막힙니다. 예, 막혀서 그 구조물의 크기가 내가 만들어내는 공기 중에 파장보다 크기 때문에 소리가 막혀서 직접으로 오는 소리는 안 들리고 반사해서 다른 쪽으로 돌아서 오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파장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주파수별로 몸집 크기가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주파수별로 몸집 크기가 다르다는 것은 그만큼의 큰 공기 양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역인 20Hz 같은 아주 저역으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역을 내는 스피커들이 보통 와트를 많이 먹고 드라이버 크기도 크고 뭐 큰 힘으로 움직여서 큰 에너지를 만들어야지만 20Hz를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으려면 이제 저음 드라이버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20Hz와 같은 아주 저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겠죠. 파장은 잘 이해를 하겠는데요. 나의 공간, 나의 집이, 내 방이 17.2m보다 작은데요? 그러면 20Hz는 못 듣는 겁니까? 듣습니다. 훨씬 잘 듣습니다. 왜 훨씬 잘 듣게 될까요? 이 공간이 17.2m, 여기도 안 되죠. 안 되니까 20Hz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20Hz를 내는 순간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 20Hz의 몸집은 이 공간을 순간 꽉
채워서 공간을 전체를 흔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음이 많이 들리는 이유는 파장보다도 공간이 작기 때문에, 파장보다도 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의 공기 크기가 작기 때문에 거기서 드라이버가 움직여 줄 때에는 그 드라이버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체 공기가 한꺼번에 떠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저음이 많이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만약에 공간이 17.2m보다 더 커진다면 20Hz를 넣게 됐을 때에는 그 공간을 전체로 울린다기보다는 한 파장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반사에 의한 공기의 움직임이 되는 것이고, 그 밀폐되어 있는 작은 방에서 생기는 저음의 부밍처럼 뭔가 부 하면서 이렇게 부밍이 생기는 그런 사운드는 그런 큰 공간에서는 잘 생기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이어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어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드라이버를 쓰잖아요. 저전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20Hz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귀를 밀폐를 시키고 아주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작은 공간에 작은 드라이버로 그 작은 공간의 공기를 흔들기 때문에 적은 힘으로도 20Hz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그 안에서는 하나처럼,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 하나처럼 공기가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파장을 공기 중에서의 소리 떨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떠한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 파장의 크기에 의해서 조금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요 내용들이 여러분들 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앰플리튜드입니다. 앰플리튜드 갖고 댓글을 뭐 좀 읽어봤는데, 예, 뭐 증폭이라고 표현했다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앰플리튜드가 사실은 뭐 증폭, 뭐 진폭, 뭐 한국말로는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동 형태가 있는 상태에서의 이 크기, 이 파동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아래로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같은 크기의 압축과 팽창에 있는 주파수가 있다면 여기 포인트를 똑같이 지나가는 다른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파장은 주파수는 동일해요.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이 크기가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은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떠한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 그러니까 앰플리튜드가 이제 낮은 형태가 되는 거고요. 로우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앰플리튜드가 하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mplification, 그러니까 증폭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그게 이제 이 amplitude가 거기에서부터 같이 연관되는 말인데, 여러분들 증폭을 시킨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 똑같은 주파수지만 이 파동의 크기가 작은 형태에 의해서 이거를 큰 형태, 그러니까 amplitude를 로우한 상태에서 amplitude가 하이한 상태로 바꾸는 게 증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폭을 더 시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금 상태에서 증폭을 더 시킨다? 얘를 더 올리는 거예요. 주파수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증폭만 더 시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더 높게 파동을 더 치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 뭐 한국말이 뭐 제가 좀 잘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과학적인 그런 정확한 물리적 언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께 설명을 하자면, 이 주파수에서 있는 낮은 앰플리튜드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소리를 높은 하이 앰플리튜드 형태로 진폭을 더 진폭을 조금 넓혀서 파동이 좀 더 많이 치게 만들 수 있도록, 하지만 그 횟수는, 그러니까 주파수는 동일한 상태에서 이 파동과 진폭이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앰플리튜드예요. 그 앰플리튜드의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소리의 크기예요. 소리의 크기. 예. 주파수는 소리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소리냐, 고음의 소리냐, 저음의 소리냐, 낮은 소리라 얘기하는 건 저음의 소리냐, 높은 소리라 얘기하는 건 그 고음의 소리냐, 이걸 얘기할 때는 주파수예요. 음정의 높고 낮음을 얘기할 때는 주파수가 맞는 거고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얘기하고 제가 목소리를 크게 얘기하고 하는 이런 소리의 크기를 말하는 것은 앰플리튜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크게 만드는
장비를 amplification 또는 amplifier, 그래서 앰프라고 얘기하는, 줄여서 앰프라고 얘기하는 것이 소리를 증폭하는 장비를 앰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증폭할 수 있는 장비들은 굉장히 많아요. 마이크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마이크 신호에는 처음에 마이크 신호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앰플리피케이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앰플리튜드를 늘려줘야 돼요. 그 늘려주는 작업이 프리앰프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소리를 키워주고요.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수백 배, 1000배 가까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마이크에서 수음되는 아주 작은 소리 크기의 신호가 적당하게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키워지는 것이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키워진 소리가 여러분들 오디오 프로세싱을 거친 다음에 나중에는 실제 스피커를 구동할 수 있을 수준으로 에너지를 키워야 돼요. 앰플리튜드를 더 키워야 돼요. 파장을 더 키워야 돼요. 그 키우는 장비가 또다시 앰프가 들어가요. 그게 파워 앰프 또는 스피커에 연결되어 있는 앰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앰프에서는 또 수십 배에서 수백 배를 증폭을 해줘요. 거기서 또 증폭을 해주는데, 이번에 좀 다른 것은 단순하게 볼티지만 증폭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에너지, 스피커가 구동될 수 있는 와트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를 같이 공급해 줍니다. 와트뿐만 아니라 암페어까지, 커런트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티지, 죄송합니다. 와트를 내기 위해서 볼티지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커런트까지 같이 넣어줘서 와트로 증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그 증폭하는 모든 과정이 지금 얘기하는 앰플리튜드를 올려주고 앰플리튜드를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앰플리튜드가 됐다는 것은 증폭이 생겼다 또는 소리가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표기를 할 때에는 피크 투 피크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이 피크 투 피크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여기 꼭지점, 그래서 어떠한 한 주파수가, 여기까지 원 사이클의 주파수가 앞줄과 팽창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이렇게 놓고 봐서 거기에 크기를 얘기하는 게 요거를 피크 투 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피크 투 피크는 순간적으로 최대로 낼 수 있는 순간적인 소리 크기를 얘기할 때 피크 투 피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거 이외에도 RMS라는 게 있어요. RMS는 루트 민 스퀘어라고 해서 평균값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2로 나눈 값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RMS는 이제 왜 필요하느냐? 드라이버가 이렇게 순간으로 피크하는 지점을 갖다가 놓고선 전체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RMS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약 70% 정도의 위치를 잘라내서 요 비어있는 곳, 여기에 있는 남는 에너지를 여기에 채운다고 가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이냐? 이러한 네모난 에너지 형태의, 단순하게 계산을 하기 좋은 곡선 형태가 아니라 딱 끊어지는 네모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얘기를 할 때에는 루트 민 스퀘어가 들어가 있는 RMS 값을 가지고 어떠한 파동 또는 어떠한 소리 크기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소리의 음파를 놓고 봤을 때 이 소리가 어느 정도 크다, 이 어느 정도 큰 게 순간적으로 최대로 쳐서 소리가 크게 나는 거는 피크 지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최대 낼 수 있는 그 피크 지점을 갖고선 이야기하겠지만, 전체적인 소리 크기의 에너지를 말할 때에는 지금 얘기하는 RMS, 루트 민 스퀘어로 루트 2로 나눈 값, 그래서 약 70% 정도의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소리 파동의 에너지 크기가 될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리의 에너지적인 면, 그러니까 와트 소비 전력을 계산하거나 전체적인 평균 에너지를 계산할 때는 루트 민 스퀘어를 쓰는 것이고요. 순간적으로 그래도 나는 순간적으로 피크를 치는 그 지점을
놓고선 내가 앰프를 만들고 스피커를 만들어서 그 순간 피크 지점에서도 잘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스피커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RMS 계산을 하지 않고 피크 투 피크 계산으로 여유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피크 지점까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프로 쪽에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앰프와 스피커의 매칭해서 일반인들은 그래도 그냥 와트 값, 그러니까 RMS 와트 값으로 해서 스피커의 와트 값과 앰프의 와트 값을 그냥 1대1 매칭을 하면 가장 좋은 밸런스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피크 지점으로 올라오는 요 지점의 값,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최대의 값을 낼 수 있는 여기의 값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의 값을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갔을 때, 그거 치고 내려갔을 때 순간적으로 드라이버가 한 번 더 앞으로 나가고 한 번 더 뒤로 갈 수 있는 그 값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피커는 그게 어느 값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앰프는 거기 이상을 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 스피커와 앰프의 매칭에서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간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스피커와 앰프 매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도 좋으실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의 구성 요소에서는 단순하게 주파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주파수가 가지고 있는 몸집, 공기 중에서 몸집,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파장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어느 그 파동의 고저점, 그러니까 진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파장의 진폭이 더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앰플리튜드가 큰 신호가 있고 작은 신호가 있고, 그 크고 작음은 소리의 크기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소리의 크기를 변화를 주는 장비를 앰프라고 하고, 앰플리파이어 또는 앰프라고 표현하고, 그 앰프가 마이크에서부터 프리앰프라는 장비가 있는 것이고, 스피커를 구동을 하는 파워 앰프라는 장비가 있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들 3대 요소까지는 좀 배운 것이고, 이제 4대 요소째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는 페이즈 위상입니다. 이 페이즈 위상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이 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상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 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위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도 이 영상을 보고서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은 몇 번이고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되게 원천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에 좀 배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구성 요소는 페이즈입니다. 이 페이즈는 우리나라 말로 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페이즈 위상, 그러면 정위상이냐 역위상이냐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위상의 소리는 소리를 이제 증폭하게 하고, 역위상의 소리는 소리를 상쇄하게 해서 소리를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요 내용들이 이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과 이어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접했던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이 위상이 맞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노이즈 캔슬링에서는 위상이 반전되어 있는 신호를 섞는다기보다는 폴라리티가 반전된 신호를 섞는다고 얘기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상에 대해서는 되게 추상적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최대한 잘 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상은요, 소리의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그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어요. 스피커 드라이버가 이렇게 있고, 이 스피커 드라이버는 사실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여기 콘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콘지가 앞으로 올라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간의 축으로 놓고 보면 어느 순간에는 스피커 드라이버가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원래 0점에서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스피커 드라이버가 앞쪽을 밀고 나갑니다. 이 앞쪽을 밀 때의 파장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 이 밑에 아랫부분까지 내려가요. 그 내려갈 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내려갔던 드라이버는 다시 원래 상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드라이버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일 때 파장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시간축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게 한 주파수예요. 드라이버가 앞으로 밀고 뒤로 가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이클이라는 게 나오고 그게 압축과 팽창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건데요. 위상은 무엇이냐면 이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할 때 시차가 발생이 되면 그게 위상이 발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차가 발생이 하게 되면.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정밀하게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클이 어떻게 만들어진지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 시차가 발생을 해서 만약에 이 시작 지점의 위치가 달라져서 뭔가가 여기서 이렇게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틀어진 거예요. 0점의 위치가 틀어진 겁니다. 신호가 여기서 이만큼 밀려온 거죠. 그렇죠? 모든 신호가 조금씩 밀려간 거죠. 한 칸씩 밀려간 거죠. 시차가 발생돼서 살짝씩 밀려간 거죠. 근데 요 표현을 갖다가 위상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사이클이 여기 시작 지점에서, 그러니까 여기 스피커 드라이버에서 요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앞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뒤로 한번 온 다음에 다시 원래 지점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여기서 앞으로 가서 최고 지점 찍은 때와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가 뒤로 가서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여기를 하나의 사이클로 놓고 보는데 이 사이클을 회전하는 원으로 놓고 봐요. 0도에서 시작해서 90도, 이거 왜 도수로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90도, 180도, 270도, 그 다음에 다시 360도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 90, 180, 270, 360으로 돌아오는 이 패턴이 되는 건데 360은 다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0에서 90, 180, 270, 0, 90, 180, 270, 0, 90, 180, 270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이 파장 그 주파수 그래프에다가 표현하면 요 시작 지점이 0이 되는 것이고요. 요 최고 지점이 90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오는 곳을 180도,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곳을 270도, 그 다음을 360도 또는 0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이클이 돌고 도는 그 주파수의 위치에 따른 그 도수가 정해져 있어요. 각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얘가 90도 위치에서 두 번째 파장이 시작을 했죠. 똑같은 주파수를 갖고 있고 비슷한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가 딱 얼마만큼 딜레이, 얼마만큼 시차가 생긴 다음에 시작을 한 거죠. 첫 번째 주파수가 90도의 위치에 갔을 때 그때 두 번째 주파수가 시작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파수 두 번째 그 페이즈는요 항상 상관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일 주파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페이즈는 상관관계를 항상 얘기해요. 기준 주파수가 있고요. 두 번째 주파수가 어떻다는 표현을 쓸 때 페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이제 원 주파수라고 둔다면 두 번째를 뭐 이렇게 원 주파수, A 주파수라고 할게요. 두 번째 거를 첫 번째 A 주파수, 두 번째를 B 주파수로 한다면 이건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B 주파수는 A 주파수에 비해 A 주파수에 90도 위상이 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 주파수는 A 주파수에 비해서 90도 위상이 틀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위상이 90도 틀어진 주파수가 B 주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조건이 있어요. A 주파수와 B 주파수는 같은 주파수여야 돼요. 그러니까 A 주파수가 1000Hz면 B 주파수도 1000Hz여야 돼요. 동일 주파수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주파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 주파수가 1000Hz인데 B 주파수는 100Hz예요. 그럼 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위상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파수가 같을 경우에만 지금과 같은 몇 도가 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페이즈예요.
이게 페이즈예요. 이게 근본적인 페이즈예요. 이게 근본적인 페이즈인데 이 페이즈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모든 소리는 복합 주파수, 그러니까 20에서부터 2만 헤르츠까지 어떠한 복합 주파수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000헤르츠를 놓고선 그 다음 주파수 1000헤르츠가 얼마만큼 몇 도 틀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대역을 갖다 놓고선 주파수가 틀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주파수가 위상이 틀어지지 않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시간대에 시작해서 동일한 시간대에 딱 끝나는 일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위상이 틀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여기서 이만큼이 틀어지면 90도가 틀어진 소리라면 요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소리가 되면 그건 뭐죠? 180도 위상이 틀어진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180도 위상이 틀어지게 되면 이 주파수 계속 가잖아요. 똑같은 주파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 마이너스일 때 여기는 플러스고요. 여기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역위상이 되는 거죠. 180도일 때 시작을 했다라는 의미가, 위상이 180도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주파수인데 시차가 딱 요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반파장 정도의 위치에서 소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팽창을 할 때 압축 신호가 나오고 압축할 때 팽창 신호가 나와서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노이즈 캔슬링, 소리를 없애는 방법의 기본이 되는 게 180도 위상이 틀어졌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주파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주파수에서. 이 주파수가 많잖아요. 20에서부터 2만 헤르츠까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이 있으니까 그 모든 주파수를 포인트를 찍어서 도수를 나타내는 게 그게 위상 그래프예요. 그래서 도수가 정확하게 딱 맞았다. 0도의 모든 주파수가 0에 있고 0도에서 0도가 됐다는 얘기 뭐냐면 소리가 완벽하게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시작하는 0도 지점에 모든 주파수 0도에 딱 있다라고 하면 완벽하게 0도가 맞으니까 시차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20Hz부터 시작해서 2만 Hz까지 모든 주파수에서 다 0에 있다고 하면 한 줄의 그래프가 생겨요. 0도라는 기준점으로 한 줄의 그래프가 쫙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20에서부터 2만 Hz까지 주파수별로 분석을 해보니 모든 주파수가 동일 시간에 시작해서 동일 시간에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 가장 완벽한 페이즈가 되는 거예요. 0에서 한 줄이 쫙 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쭉 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저음이 내가 보내주는 원본 신호 대비 스피커에서 출력하는 신호를 측정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0에 맞아서 와, 시간이 딱 맞아떨어져,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져서 야, 이 스피커는 내가 넣어준 것이 소리의 그 주파수별 시차 없이 정확하게 똑같이 내주는 스피커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내주면 정말 좋은데, 해보니까 저음으로 갈수록 스피커가 조금 느리게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더 느리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페이즈가 0에 있지 않고 플러스로 올라가죠. 그러겠죠. 플러스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점점 느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페이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중고역에는 이렇게 잘 나오다가 저역에 갈수록 페이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페이즈가 올라간다는 얘기. 도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0도에 있지 않고 0도에서 30도 올라가고 60도, 90도 올라가서 90도라는 반파장 정도 틀어진 거죠. 반파장 정도 틀어져서 스피커가 반파장 늦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90도로 올라간 다음에 쭉쭉쭉 180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만큼 늦게 나오는 거예요. 저음이. 이 정도 늦게 발생하고 올라가더니 180도에서 다시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예, 이렇게 한 바퀴 위로 가면 밑에서 그려지게 되거든요. 밑에서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차의 그래프가 위상 그래프예요. 이 부분은 사실 되게 어려워요. 위상은 되게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거에 대해서만이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계산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계산식이라는 게 존재해서 페이즈를 통해서 뭐 계산해서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는 뭐 계산식이 존재하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해도가 뛰어난 게 됩니다. 무엇이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떠한 기준 신호가 있어야 되고 그 기준 신호와 동일한 신호가 있을 때 위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신호하고 동일하지 않은 신호를 비교한다는 것은 위상에 대해서 정말 1도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신호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신호를 놓고 봤을 때 시간이 일치하면 0도에 있다고, 위상이 0도에 있다는 거고, 그 두 번째 신호, 기준 신호 외에 위에 있는 신호가 밀리기 시작한다면, 시차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게 30도 밀렸느냐, 90도 밀렸느냐, 180도 밀렸느냐, 270도 밀렸느냐, 360도, 그러니까 0도로 밀렸느냐,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야. 미끄러질 때 그거를 시차로 표현하지 않고 0에서부터 360도의 한 파장의, 한 주파수의 꼭지점과 원래 원위치, 마이너스 꼭지점과 원위치, 거기를 0, 90, 200, 180, 270, 0, 360으로 놓고서 이렇게 시차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위상이에요. 그런데 주파수가 한 자릿수의 주파수일 때 그 한 포지션만 얘기하는 거니까 20에서부터 2만 헤르츠까지의 시차를 0에서부터 360도까지 표현하는 페이즈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0에 모든 게 찍혀 있다. 그러니까 0으로 한 줄이 쭉 가 있다.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한 줄로 쭉 가 있다는 그 얘기는 뭐다? 기준 신호 대비 측정되는 신호 또는 기준 신호 대비 재생되는 신호가 시간이 일치한다.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음이 늦게 나오지도 않고 고음이 늦게 나오지도 않고 모든 주파수가 동일 시간에 원본과 동일하게 똑같이 나오고 있을 때 0에 쫙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음이 늦게 나오면 플러스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플러스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늦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려간다는 거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기준으로 치는 것보다 고음으로 갔더니 갑자기 내려간다는 얘기는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은 이쪽도 저음 만들 때도 힘들어하고요. 고음 만들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들이 어떻게 되면 저음으로 갈수록 페이즈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고음으로 갈수록 페이즈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고음을 빨리 내기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생겨요. 고음에 아주 빠르게 고음을 내기도 힘들어서 시차가 생기고, 저음의 그 큰 드라이버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시차가 생겨요. 그래서 원본 대비 측정을 하면 저음으로 가면 갈수록 페이즈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페이즈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페이즈가 올라가는 게 소리가 뒤틀렸다는 게 아니라 소리를 그 원본 소리 대비 내가 재생하는 그 소리가 동일 시간에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려진다는 거예요. 동일 시간에 만들지 못하고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 느려지는 게 플러스 도수, 플러스 그 0에서부터 360도로 표현하는 그 그래프로 표현되게 돼 있는 거고, 원래는 그 주파수별 한 주파수별로 한 지점마다 이렇게 찍어서 점으로 표현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점들을 이어붙이니까 하나의 그래프 형태의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페이즈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페이즈는 사실 이거보다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되게 원초적인 기본적인 원리로서 얘기하는 페이즈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즈를 잘 이해하려면 제가 오늘 얘기한 원본 대비 시차를 얘기하는 거다. 주파수별 시차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딱 각인을 하시면 이 뒤로 있을 많은 오디오에 대한 또 음향에 대한 이야기에서 많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페이즈 얘기까지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소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영상이길 바라요. 그래,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하모닉 컨텐트, 배음의 요소라고 해야겠죠. 네, 배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음의 요소를 배울 때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제 pure tone, 순수 소리, 순수한 톤. 얘기해야 되나? 이런 pure tone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소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의 주파수만 있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에 있는 소리, 그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 속에서 악기들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목소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들을 놓고 봤을 때에는
퓨어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계로 만들거나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소리입니다. 단 하나의 주파수만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뭐 이런 거 소리에 대해서 한참 얘기할 때 이런 거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설명 시작했었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주파수잖아요. 소리는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는 소리가 이렇게 하나의 주파수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겹쳐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이것을 사인 제너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서 사인 제너레이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인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사인 톤, 그러니까 사인의 신호, 퓨어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퓨어톤을 갖고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고 기계를 측정할 수도 있고 어떤 레벨을 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음향이나 기타 과학에 관련된 데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톤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톤이고 실제 일반 자연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적인 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목소리, 이런 컴플렉스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모든 주파수가 섞여 있는 이 소리에는 반드시 이런 사인톤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퓨어톤 하나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모든 소리들은 이런 퓨어톤들의 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리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의 그 변환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퓨리의 변환 또는 Fast Fury Transfer라는 그런 게 있죠. FFT라고 하는 것들. 이것도 무엇이냐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소리를 순수 톤, 지금 퓨어 톤이죠. 퓨어 톤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퓨어 톤이라는 건 실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컴플렉스 웨이브폼, 뭔가에 섞여서 여러 주파수가 있는 거에 하나의 주파수로 들어 있는 거죠. 사실상의 하나의 주파수가 혼자 존재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소리 속에서는,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 속에서는 여러 주파수들, 여러 퓨어톤들이 합쳐져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레벨로 합쳐져서 제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 이 퓨어톤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표기는 할 수 있으나 퓨어톤 하나만 실제 자연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퓨어톤은 실제 자연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복합적인 신호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톤, 소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모닉 컨텐츠를 그 배음들의 기본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퓨어톤입니다. 두 번째는 Simple Wave Form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 소리?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단순 소리, 파형? 예. 웨이브폼 파형이지. 단순 파형의 소리. 이게 진짜 어렵다. 단순 파형의 소리라는 것인데 이것도 기계로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 웨이브 폼이 있을 때 지금과 같은 어떠한 심플 웨이브 폼이 있어요. 이게 하나의 주파수로 되어 있는 심플 웨이브 폼이 있는데 두 번째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폼에 이제 이게 하나의 주파수면 여기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들어가겠죠. 두 개가 아마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개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이 전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 둘, 최대한 잘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노란 선, 그다음 파란 선, 빨간 선이 합쳐져서 계속 요 자리를 애드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가 더해지고 이만큼 올라간 상태에서 이만큼이 더해져서 요만큼이 여기 더 올라가는 파형을 만들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여기서 여기 요거가 더해지면 여기서 이 정도 올라가는 파형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 파형에서는 여기가 딱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서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의 파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정도니까 여기서 약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0이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0이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초록색의 이상한 파형이 만들어지겠죠. 요게 비율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지금과 같은 이 초록색의 희한한 선이 이 파란색으로 그리시네.
파란색의 이런 희한한 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심플 웨이브 폼이라고 해서 어떠한 특정한 비율로 주파수들을 섞으면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섞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던 그런 주파수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심플 웨이브 폼이에요. 그 심플 웨이브 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고 하면 이런 신호가 됩니다. 투스 웨이브 폼이라고 해서 요렇게 투스 웨이브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서투스라고 하죠. 서투스. 그래서 이렇게 sawtooth. 그래서 이게 톱니와 같은 그 뭐라 그러나 이 톱 있죠. 톱의 날과 같은 형태를 띠는 파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형들이 계속 합쳐지면 위에 있었던 이 파형들이 계속 합쳐지면 이게 결국에는 이런 이제 약간 이런 형태의 지금 밑에 보고 있는 이 톱날과 같은 형태의 파형이 됩니다. 이 파형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주파수를 계속 올리면 돼요. 배음을 계속 만들면 돼요. 지금 오늘 배음에 대해서 배우니까 배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있는 주파수가 100Hz다. 100Hz라고 하면 그 다음에 배음은요 200Hz로 바로 다음에 2배 되는 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의 하모닉은 뭐냐면 첫 번째에 있는 100Hz에 300Hz와 같은 이런 순서대로 그냥 단순하게 애드업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400Hz 500Hz, 600Hz에서 뚜뚜뚜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배음이라는 게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순서대로 가면서 앰플리튜드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진폭에 대해서 배웠죠. 앰플리튜드 어떻게 하느냐? 얘를 1이라는 값에 앰플리튜드를 한다면 앰플리튜드를 1이라는 값을 첫 번째에 줬다면 두 번째에 있는 하모닉에다는 어떻게 하냐면 2분의 1, 세 번째에는 3분의 1, 네 번째에는 4분의 1 하면서 뚜뚜뚜뚜 가게 되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톱니 형태의 주파수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주파수를 심플 웨이브 폼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거 외에도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런 사각 파형도 있어요. 디지털 신호 만드는 이 사각 파형 있죠? 디지털 신호에서 표기하는 이 사각 파형은 어떻게 해서 이 사각 파형을 만드느냐? 아까는 예를 들어서 100Hz로 기준을 놓고 보면 100Hz, 200Hz 더하고 그쵸? 300Hz 더하고 400Hz 더하고 500Hz 더하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600Hz 더하고 이렇게 해서 1의 앰플리튜드를 했다면 그 다음에 2분의 1이고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6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했다면 뭐를 빼버리면 되냐면 짝수 거를 빼면 돼요. 짝수를 빼고 홀수만 남겨놓으면 됩니다. 짝수를 빼고 홀수만 더하면 그래서 홀수가 더해지겠죠. 짝수를 빼고 홀수의 조합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사각 파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사각 파형은 소리를 들어보면 이게 부저 소리라고 하죠. 삐 하는 부저 소리가 이렇게 사각 파형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서투스라고 해서 그 톱니 모양의 톱의 이빨 모양의 신호를 만들거나 사각 파형의 신호를 만들어서 우리가 부저 같은 데 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형식을 이런 심플 웨이브 폼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EDM 음악에 쓰는 신디사이저의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있는데 그 퓨어톤의 주파수들을 배열을 조금 해서 그리고 앰플리튜드를 점점 줄여가면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퓨어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를 쓰되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주파수를 좀 더 올려가면서 그 다음 앰플리튜드를 좀 더 줄여가면서 섞으면 지금 보시는 이렇게 톱니 모양의 파형을 만들거나 또는 이런 사각 파형의 파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러한 파형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이시는
심플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심플 웨이브 폼과 요 퓨어 톤은요. 사람이 만드는 소리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아니고요. 사람이 기계를 이용하거나 또는 다른 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파형,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실제로 소리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런 파형을 이용을 해서 전기 신호로 사용을 해서 이 신호를 이용해서 뭘 측정을 하거나 어떤 기기 상태를 확인을 하거나 소리의 품질을 확인을 할 때 이런 신호를 사용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그 찌그러짐, 소리의 찌그러짐,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또는 그냥 찌그러짐 현상 같은 거를 측정을 할 때도 지금 보이시는 이 퓨어 톤이나 이런 심플 웨이브 폼을 인위적으로 집어넣고 얘네들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거나요. 지금 보시는 이런 심플 웨이브 폼 중에서도 아까 사우투스 같은 경우는 배열이 일정하게 앰플리튜드 그러니까 진폭도 일정하게 줄어들면서 그 배음의 간격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쭉 잘 표현이 되는 스피커이냐, 그게 쭉 잘 표현이 되는 오디오 앰프이냐, 그게 잘 표현이 되는 프로세서이냐, 이런 거를 측정할 때도 이런 신호들을 일부러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비는 어떤 스피커는 배음이 굉장히 잘 표현돼, 배음 굉장히 잘 나와. 어떤 스피커는 보니까 조금 소리가 좀 답답한 것 같고 뭔가 좀 비어 있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갖다 실제 측정을 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귀로 확인할 때 이런 신호들을 이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라고 나오는 것이 이 하모닉 컨텐츠의 기본이 되면서도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퓨어 톤과 심플 웨이브 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중요한 신호가 있지요. 정말로 중요한 신호가 흔히 얘기하는 3번의 컴플렉스 웨이브 폼입니다. 이거를 복합 신호라고 한국에서 얘기하면 좀 맞겠죠? 복합 파형. 예, 복합 파형이라고 한국말로 해야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컴플렉스 웨이브 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소리입니다. 이 컴플렉스 웨이브 폼이 여러분들이 연주하는 악기의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입니다. 주변에 있는 동물의 소리이자 자연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기계가 만들어내지 않고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이 만들어내는 소리들은 지금 같은 컴플렉스 웨이브 폼이고요. 기계가 만들어내지 않는 거의 모든 소리가 이 컴플렉스 웨이브 폼, 그러니까 복합 파형 형태를 갖춘 소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소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특히 배음에 대한 구성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우칠 수 있어요. 앞에 퓨어톤 배웠고 심플 웨이브폼 배웠죠. 심플 웨이브폼도 퓨어톤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이 퓨리의 퓨리의 변환 공식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나온다고 했죠. 퓨리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Fast Fury Transfer가 FFT라고 해서 측정기를 놓고선 주파수 분석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RF 그래프를 나타내는 게 이제 Fast Fury Transfer 그 계산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아까 있는 그 두 개를 알아야 되고, 이제부터 진짜 자연의 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컴플렉스 웨이브 폼에서 안에서만, 이 하모닉 컨텐츠인데 컴플렉스 웨이브 폼 안에서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 자연의 소리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Fundamental Frequency, 그러니까 기본음 또는 기본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주파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나와요. 하모닉스, 배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배음이라는 게 나오고, 세 번째는 오버톤스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오버톤스는 뭐라고 할까요? 배음과 관계없는 신호. 오버톤스. 배음을 무시한
소리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제가 또 수업할 때 이거 그냥 오버톤이라고 아이들한테 뭐 말하긴 했었는데 뭐 다른 좋은 말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모든 소리는 펀더멘탈, 기본 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제 목소리도 기본 음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음정의 그 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소리는 시작합니다. 모든 소리는 제일 아래쪽, 모든 제가 만들어낸 제 목소리도요. 제 목소리 속에서 가장 낮은 음이 존재를 해요. 가장 낮은 음이 있고 그 낮은 위로 소리들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제 목소리가 평균적으로 150에서 200Hz 사이거든요. 예, 낮게 얘기할 때는 120Hz까지 내려가지만 일반적으로 150에서 200Hz 사이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150에서 200Hz의 기본 음이 있는 상태에서 그 위쪽으로 무슨 소리가 있냐, 그 높은 주파수로 어떤 소리가 있냐. 첫 번째, 배음이라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배음의 존재는요, 아까 얘기한 그 기본음의 주파수에서 곱하기로 생기는 소리들이에요. 제 배음이, 제가 만약에 제 목소리가 100Hz라고 한다면 100Hz라는 기본 주파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Hz라는 기본 주파수가 이렇게 생겼다면, 있다면 그 다음에 배음은 뭐냐면 200Hz예요. 네. 조금 작게 나와요. 200Hz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300Hz. 조금 더 작게 나와요. 그 다음 뭐냐면 400Hz. 조금 더 작게 나와요. 그 다음 뭐냐면 500Hz.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뚜뚜뚜뚜뚜 가요. 그 얘기는 뭐냐? 기본음에 곱하기 1의 n승이, 뭐 1 곱하기 n이 되겠죠. 예,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기본음의 n이 되는 거예요. 배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의 수를 집어넣으면 기본음이 100Hz를 시작했다고 하면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000 이렇게 해서 100씩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기본의 목소리가 보통 150에서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150을 기준으로 배음이 어떻게 되냐면 100, 300, 450, 600, 750, 900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에는 배음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모든 자연의 소리에 이게 다 있어요. 모든 자연의 소리는 그 소리가 낮은 소리냐 높은 소리냐를 결정짓는 거는 제일 처음에 있는 그 소리, fundamental frequency, 기본음이라는 게 떡하니 나오고 떡하니 있는 상태에서 그 위로 소리가 발생이 돼요. 그 위로 높은 소리들이 나온 거예요. 기본음이 있는 상태에서 배음은 그 기본음이 무슨 주파수인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배수되는 주파수들이 쭉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요 오버톤은 뭐냐면 여기 써있죠. 배음을 무시한 소리예요. 배음도 있지만 배음을 무시한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 사이사이에 있어요. 그게 복합적으로 만들어진 게 자연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오버톤은 배음의 규정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100Hz가 기본음인데 200Hz만 있느냐? 아니요. 100Hz가 생기고 나서는 그 위로는 뭐 125도 있을 수 있고 뭐 136도 있을 수 있고 178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배음하고 관계없는 섞여 있는 소리들이 오버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나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그 인스트루먼트가 악기지. 악기의 깨끗한 소리 또는 사람의 목소리 중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깨끗하게 러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아주 깨끗한 음정을 잡고 노래하는, 또는 바이올린이나 첼로가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게 연주가 되는 그런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느냐? 1, 2, 3 요소 중에 기본음, 배음, 오버톤 중에서 기본음과 배음만 많이 보여요. 오버톤이 거의 없어요. 다시 설명하면 우리의 자연의 소리 중에서 깨끗한 어떤 음정을 잡는 러 이런 식으로 어떤 음정을 딱 잡고 그 음을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오버톤은 사라지고 기본음과 배음들만 남습니다. 기본음과 배음들만 남아요. 그래서 소리를 분석을 할 때 배음이 잘 보이고 기본음이 잘 보이는 상태에서 오버톤의 소리들, 그러니까 배음의 그
그 룰을 따르지 않는 그 소리들이 적게 나오면 흔히 사람들이 들을 때 와, 소리가 청명하고 깨끗하다. 어떤 악기 소리가 굉장히 깨끗하고 청명하게 들린다 그러고 하면 보통 오버톤의 소리가 없는 소리예요. 오버톤이 최소로 줄여져 있고 그리고 기본음과 배음만이 꽉 차 있는 소리가 나오면 사람이 느낄 때 와, 청명하고 깨끗하게 들린다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오버톤이 많이 끼어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목소리로 얘기를 들면 아까 오버톤이 없고 청명하고 깨끗한 라 하는 소리 나면 이 똑같은 라 하는 소리를 오버톤을 많이 들어가 있는 소리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라 이거예요. 라 똑같이 라가 아니라 라 같은 라의 음정 그러니까 기본음이 그 음을 찍고 있죠. 펀더멘탈 주파수라고 하는 그게 음정은 하나를 찍었어요. 딱 찍었기 때문에 그 음정의 높이는 변화가 없죠. 라를 찍었으니까 라 똑같은 라잖아요. 라를 딱 찍었지만 그 소리에서 오버톤이 많이 낀 소리와 오버톤이 별로 없는 소리는 오버톤이 없어버리면 깨끗한 라가 되고 오버톤이 잔뜩 껴있는 소리는 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평가할 때 오버톤이 많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소리냐 깨끗하지 않은 소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면 오버톤이 없는 소리가 좋은 거네요. 좋고 깨끗한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네요 라고 하시는데 허스키한 보이스가 나쁜가요? 노래를 부르는 허스키한 보이스를 갖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그럼 다 인기가 없나요? 네, 그건 아니죠. 오버톤이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악기 중에서 오버톤으로 꽉 차 있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악기 중에서 가장 오버톤이 많이 껴있는 악기는 크래쉬하고 심벌 크래쉬류하고 하이햇, 드럼의 하이햇 소리들 챈챈 하는 그런 크래쉬 소리들하고 하이햇 치치치 하는 소리들은 배음보다는 오버톤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 오버톤으로 꽉 차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나오고요. 꽤 청명하게 들리면서 오버톤이 꽉 있는 거. 벨 소리, 벨. 땡 하는 벨 소리 있죠. 이 벨 소리는 하모닉스로 차 있지 않고 하모닉스보다 오버톤이 훨씬 더 많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톤이 좀 꽤 많이 껴있는 악기 소리의 대표적인 게 뭐 색스폰 같은 악기들 일부러 색스폰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그럴 때 오버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오버톤이 또 많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소리라고 한다면 지금 박수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 박수 소리는 펀더멘탈과 함께 그 뒤로는 거의 오버톤으로 꽉 차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오버톤이 꽉 차 있는 소리를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제가 평소에 MP3와 같이 손실형 음원을 확인을 할 때 주로 듣는 소리들은 오버톤이 꽉 차 있는 드럼의 소리나 박수 소리나 하이햇 소리나 벨 소리 이런 소리들이에요. 거기에 집중해서 듣다 보면 오버톤이 꽉 차서 밀도 있게 꽉 나와야 되는데 고음 쪽에서 MP3와 같이 손실형 음원 같은 경우는 그거를 꽉 채우지 못하고 중간중간 소리가 비어서 평소에 듣는 하이햇 소리나 평소에 듣는 드럼이 크래쉬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로 쉽게 MP3와 같이 손실형 음원을 구별해내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팁으로 오버톤이 많이 섞여 있는 소리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하모닉 소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컴플렉스 웨이브폼, 자연에서 존재하고 있는 복합 파형에서는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본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음정이에요. 음정.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서 베이스와 같은 낮은 악기들은 아주 낮은 쪽에 있어요. 그 기본음이 막 100Hz 밑으로도 내려가기도 하고 뭐 50Hz 근처에서 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거기에 배음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플룻과 같이 조금 높은 소리가 나는 악기들은 뭐 300Hz, 400Hz부터 시작해서 음정들이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음들이 막 나오고 그리고 오버톤들이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음, 배음, 그 다음에 배음의 오도를 따르지 않는 오버톤이라는 소리들이 복합 신호로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배음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이 그림에서. 그럼 어떤 신호는 어떤 애들은 이 배음이 두 번째에 있는 여기 있는 것을 잘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를 이제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딱 해서 직접음 아니 일단은 첫 펀더멘탈 프리퀀시라고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세컨드 하모닉이라고 해요. 요거를 세컨드 하모닉, 요거를 third 하모닉, 세 번째 하모닉, 그다음에 여기를 fourth 하모닉이라고 해요. 얘가 fifth, 얘가 fifth 이렇게 해서 뚜뚜뚜뚜뚜 나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하모닉, 세 번째 하모닉, 네 번째 하모닉의 레벨이 그냥 이렇게 쭉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악기나 목소리나 그 소리에 따라서 어떤 신호는 두 번째 하모닉의 레벨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하모닉의 레벨이 뭐 이렇게 되고 네 번째 하모닉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하모닉이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레벨이 하나는 있고 작고 중간이고 없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모닉들이 소리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이게 배열이 다른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음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색이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그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모닉들의 배열이 다름으로 해서 소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소리의 품질이라고 하죠. 팀버럴이라고 해요. 팀버. 소리의 팀버. 키보드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팀버 조종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디사이저 만지시는 분들 팀버 조종이라는 게 있죠. 그 팀버 조종하면 이렇게 소리 색깔이 좀 바뀌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리는요. 펀더멘탈 주파수가 있고 배음들이 있는데 이 배음들의 레벨이 다 달라요. 저의 목소리가 다르고 옆에 있는 저희 직원들의 목소리가 다르고 다 목소리가 다른 이유가 이 하모닉의 구성이 달라요. 바이올린 악기 소리가 다르고 첼로의 소리가 다르고 플루트의 악기 소리가 다른 건 무엇이냐면 이 하모닉의 레벨이 다 달라요.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소리가 그 음정을 냈을 때, 그 음정을 똑같이 냈을 때 하모닉이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면 비슷한 소리 톤으로 들려요. 예. 그래서 요게 소리를 결정하는, 또 소리의 품질이나 소리의 색깔을 결정하는 큰 요소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요소는 하모닉스의 각각의 세컨드, third, fourth, fifth 이렇게 쭉쭉 나갈 거 아니야. 걔네들의 레벨이 소리 크기, 앰플리튜드의 크기가 소리의 팀버 또는 소리의 색상, 뭐 품질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는 걸 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모닉스예요. 여기까지가 하모닉. 여기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더 깊게 들어가봤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좀 다 졸고 계실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했던 그 페이즈도 되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소리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이런 하모닉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성악을 하시거나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 또는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모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을 텐데 오늘 하모닉스와 오버톤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런 걸 좀 이해하시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뭐 맑고 청명한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좀 좋은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모닉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벨로시티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리의 구성 요소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리의 속도 간단하게 그거 아니야? 상온에서 344m 이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envelope of sound, envelope of waveform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서 ADSR,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라는 그 요소에 대한 설명이 마지막으로 하면서 우리의 소리의 구성 요소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에 소리의 속도, 벨로시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벨로시티라고 이야기하죠. 소리의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많이 있지만 공기 중에서 그렇죠? 공기에서는 한 344m/s 정도 갑니다. 상온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은 상온이라는 전제 조건. 그러니까 0도라든지 영하라든지 아주 뜨거운 환경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온이라고 얘기하면 23도씨, 24도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그 온도를 기준으로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약 344m/s 정도가 되고요.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0,6m/s씩 증가를 하거나 감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도당 0.6 밀리세컨드씩 증가를 빨라지거나 느려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공기에서만 소리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바다와 같은, 뭐 이거는 수중음향을 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바다와 같은 곳에서도 바다에서 이제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때 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신호를 보고선 이제 그 땅의 그 바닷속의 구조나 바닷속의 형태들을 파악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의 소리 속도 되게 중요합니다. 대략 약 1500 밀리세크 정도의 소리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무 재질에서는 약 3800 밀리세크. 그러니까 액체보다는 고체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건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리의 전달은 빨라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무에서 한 3800 밀리세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금속에서는 금속에 따라 좀 다르지만 밀도가 높은 금속이 더 빨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죠. 5050 밀리세크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공기라고 하는 이제 밀도가 제일 낮은, 저희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아시겠지만 밀도가 제일 낮은 공기에서 이 정도의 속도로 소리가 전달이 된다면, 그 밀도가 조금 높은 물에서, 바다도 그냥 일반 물이 있고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 이제 바닷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도가 조금 높아짐에 따라서 소리의 속도도 변화가 될 수가 있고요. 나무와 같은 딱딱한 재질, 거기에 그 밀도가 더 높은 메탈, 그러니까 금속류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소리 속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에서의 속도가 다른 거죠. 속도가 증가가 되고 속도가 감쇄가 되게 되어 있어요. 이 따뜻한 공기에서는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요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소리의 행동, 소리의 행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때 요 내용들이 나오긴 돼요. 그러니까 소리의 속도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공기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공기의 온도가 같은, 내가 공연을 하고 있고 야외에서 이렇게 뭐 공연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대지층에 가까운 공기에서의 온도와 그다음에 높은 데에 있는 공기에서의 온도가 다르다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리, 또 내가 공연하고 있는 이 소리가 그 각각의 공기층에서 다른 속도로 전달이 되겠죠. 이 다른 속도로 전달되는 것이 소리의 휨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밑에가 느리게 가게 되고 위에가 빠르게 가게 되면 소리가 위만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렇게 휘어서 파형이 이렇게 휘어서 아래로 꽂히게 되고요. 아래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위에서 차가워서 느리게 움직인다면 소리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공중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고 있는 땅의 지열이 올라가서 생기는 그 현상에서는 소리가 어떻게 바뀌고, 햇빛이 없는 어둡고 차가워진 그런 대지의 상태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기층의 온도가 오히려 대지보다 뜨거울 때에는 공기에서의 흐름이 조금 다르게 되면서 소리가 전달되는 모습이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리의 속도하고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선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소리의 속도는 소리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기도 하지만, 시간이라는 축을 놓고 봤을 때 소리가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그 모습, 이제 소리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달되고 없어질 때까지의 그 모습을 갖다 놓고선 소리의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envelope of sound 라고 해요. envelope of sound. 이거 소리의 형태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엔벨로프 하면 봉투, 그 다음에 틀, 형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의 어떠한 틀, 형태 이런 뜻이 되거든요. 요거는 시간을 축을 놓고선 모든 소리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시간의 축을 놓고 봤을 때의 모든 소리는 이러이러한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요거는 소리의 속도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전달될 때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냐, 그 시간의 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축을 갖다 놓고서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이 타임축, 시간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벨,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
크기 축으로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지고요. 이 부분을 A, D, S, R이라고 해요. 요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ADSR 모든 소리는 이렇게 ADSR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이 A는 Attack, 예, A는 Attack이라고 표현되고요. D는 Decay, 그 다음에 S는 Sustain, 그리고 R은 Release가 됩니다.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에서 Attack과 Decay와 Sustain, Release의 앞부분을 따서 ADSR이라는 줄임말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ADSR을 Envelope of Sound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의 틀 또는 형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ADSR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ADSR은 소리가 시작을 해서 팍 치고 올라간 다음에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그 소리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소멸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 네 구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택은 마치 공격 들어가듯이 소리가 팍 하고 튀어 오르는 거. 그래서 이 튀어 올랐던 힘으로 디케이, 갑자기 꺾이면서 풀어지는 힘이 있고요. 올라갔다가 풀어지는 힘이 생겼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에너지를 유지하는 기간, 그 구간, 그게 서스테인이에요. 서스테인, 유지한다. 띵 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게 소멸되는 구간, 릴리스로 쑥 하고 소멸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피아노에서 어떤 소리를 띵 하고 쳤을 때 띵 할 때 그 순간적으로 튀어오르는 게 어택, 띵 하고 띡 올라간 다음에 어느 정도 내려오는 게 디케이, 그다음에 띵 하고 응 하고 울리는 구간, 잉 하고 울리는 구간이 서스테인, 그다음에 하고 소멸되는 구간이 릴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리는 ADSR이 구성되어 있고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에 따라서 이 구간의 길이가 다를 뿐 모든 소리는 ADSR의 어떠한 틀, 소리의 틀 또는 소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Envelope of Soun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소리들은 이 틀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소리는 어택이 굉장히 세고 내려와서 서스테인이 짧고 릴리스가 긴 신호가 있는 반면 어떤 소리는 어택이 굉장히 길게 간 다음에 서스테인이 굉장히 길게 하고 디케이가 굉장히 길고 릴리스가 이렇게 있다가 서스테인이 이렇게 돼서 없어지는 소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소리는 어택이 거의 없고 디케이가 조금 있은 다음에 서스테인이 길고 릴리스가 긴 소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소리는 굉장히 짧은 어택과 굉장히 짧은 릴리스, 디케이와 굉장히 짧은 서스테인과 릴리스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리도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기 소리가 무엇이냐 아니면 자연의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택, 디케이, 서스테인, 릴리스가 존재는 하지만 그 소리의 특징에 따라서 이 구간이 길이가 다 다르거나 어느 부분이 굉장히 작고 어느 부분이 굉장히 크고 어느 부분이 굉장히 짧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네어 드럼과 같이 빡 하는 소리 있죠. 빡 하는 소리는 아마 어택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 다음에 빡 하고 나서 디케이도 굉장히 짧게 떨어지고 서스테인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릴리스가 조금 이렇게 늘어지는 어택이 굉장히 큰 소리가 스네어의 빡 소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이올린의 우웅 하는 바이올린 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택이 굉장히 길고 서스테인이 디케이가 조금 짧은 다음에 서스테인이 길고 릴리스가 긴 형태의 소리가 될 거예요. 첼로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길게 늘어지는 사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소리는 이 구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Attack, Decay, Sustain, Release.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를 나눠서 ADSR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이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Attack입니다. 요거는 심리 음향, 뭐 사람이 소리를 구별하는 그런 능력을 연구한 그런 과학자들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사람은 소리를 구별할 때 무엇을 듣고 구별하느냐? 이 어택을 듣고 구별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음향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과학 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신체의 귀에 대해서 연구한, 또는 우리의 뇌가 소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과학자들이 풀어낸 거예요. 보니까 소리의 엔벨로프, 소리의 틀과 형태는 Attack, Decay, Sustain, Release로 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사람이 이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인식을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소리는 무엇이냐? Attack 부분이에요. Attack 부분입니다. 이 Attack 부분이 어떻게 잘 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소리가 무엇이다, 무엇과 정말 똑같은 소리라고 우리가 착각이 아니라 인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ttack을 뭐라고 부르냐면 ID라고 불러요. ID of Sound. ID,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신분증이라는 얘기죠. 소리의 신분증. 어택은 소리의 신분증이다. 이 어택이 잘 들리면 이 소리가 이 소리구나 라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게 바이올린 소리야, 이건 드럼의 소리야, 요거는 사람의 목소리야, 요거는 뭐 빗소리야, 요거는 폭포의 소리야, 이런 인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리가 시작하는 그 첫 부분의 어택 부분이 우리의 뇌가 이 소리는 무엇이다라고 감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이죠. 자,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 때문에 생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지만 1980년도 때에 이제 그 신디사이저라고 하죠. 전자 키보드, 전자 피아노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소리가 다 가짜 같다. 진짜 악기 같지 않다. 진짜 악기 같지 않고 비슷하게 소리는 내지만 굉장히 어색하구나. 뭐 전자악기 소리야 다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그 당시에 디스코나 뭐 이런 음악에서 전자악기를 신디사이저를 사용을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소리가 진짜 악기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키보드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게 일본의 롤랜드라는 회사예요. 이 롤랜드라는 회사는 과학자들이 이 Attack, Decay, Sustain, Release 중에서 A 부분, Attack 부분을 갖다가 소리의 아이디로 인식한다는 것을 깨닫고 키보드의 메모리에다가 이 어택의 짧은 소리만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뒤에 Decay, Sustain, Release를 아티피셜하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붙인 거죠. 왜 어택만 썼느냐? 그 당시에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키보드에다가 모든 음원을 다 집어넣고 똑같이 재생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음원을 다 집어넣어요. 진짜 소리를 녹음을 해서 그 진짜 소리를 갖다가 집어넣고 전자 키보드나 이제 신디사이저가 연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기술이 발달해서. 하지만 그 당시 1980년도 당시에는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머리를 쓴 게 무엇이냐면 소리의 구성 요소 또 소리의 틀이 Attack, Decay, Sustain, Release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택이니 어택만 진짜 음을 쓰자. 그래서 녹음된 진짜 어택 소리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아티피셜하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이어붙여서 소리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가장 리얼리스틱한, 가장 진짜와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당시에 키보드가 돼서 롤랜드가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습니다. 그때 뭐 U20 같은 뭐 키보드라든지 JV 시리즈, JV80 시리즈 뭐 이렇게 해서 막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히트를 많이 쳤었죠. 90년대까지 해갖고. 그 뒤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카피를 해서 다른 기술들, 뭐 코르그 회사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제 그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막 나왔었고요. 그 뒤로는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체 음원을 갖다 그냥 다 넣고 그 전체 음원으로 하는 샘플러의 역할로서 동작하는 키보드들이 나왔던 것이죠. 이렇게 어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어택을 또 볼 수 있는 음향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이나믹 프로세서 중에서 컴프레서와 게이트를 보게 되면 이 어택 부분이 조정하는 그 노브가 있어요. 어택이라고 써놓죠. 원래는 프리딜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동작을 약간 지연시키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컴프레서와 게이트의
어택입니다. 거기에서 그 지연 시간을 통해서 컴프레서나 게이트가 조금 더 늦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어택 타임 조정이에요. 그럼 원래는 그냥 프리 딜레이라고 이름 붙여도 되는데 왜 어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이 어택 부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컴프레서나 게이트가 개입을 해서 소리의 레벨을 조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색하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색하게, 야, 뭔가가 답답한데 소리가 바뀌었는데 뭔가 눌리면서 소리가 변화가 생겼는데 라고 사람이 갑자기 느끼는 거예요. 컴프레서와 게이트와 같이 다이나믹,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를 제어를 하는 어떤 장비가 동작하는 순간 사람이 소리가 변했어 라고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거죠. 소리의 그 envelope of sound, 그래서 소리의 틀, 소리의 형태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하다는 A 부분, 어택 부분이 그 컴프레서와 게이트를 통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어색하게 느끼는 거예요. 소리의 ID 부분이 만져진 거죠. 그래서 소리가 변했다라고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컴프레서하고 게이트가 어택이 있어서 어택 부분으로 조정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컴프레서에서는 컴프레서 좀 늦게 동작해서 어택 부분을 건드리지 말고 그 뒷부분의 소리를 줄여라 라고 하는 게 어택이에요. 그래서 어택을 좀 잘 살려놔야지 소리가 변화됐다고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어택 조정이 있는 거예요. 컴프레서에서 어택 조정이 있는 것이고요. 너무 게이트가 늦게 열리면 어택 부분이 손상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에서는 그 어택 부분이 손상당하지 않을 정도로 좀 빠르게 동작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 너무 빠르면 게이트가 열리면서 스파이크처럼 팍 튀어나오게 돼서 가상으로 인위적으로 어택을 수직으로 세우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막고자 해서 일반적인 소리 특성에 갖고 있는, 그 악기 특성에 갖고 있는 이 어택의 슬로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택 타임 조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택 타임 조정으로 이걸 수직으로 세울 수도 있고, 짧게 하면 수직으로 세워지는 거고, 이 조금 길게 하면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게이트의 이 슬로프를 이렇게 눕히면 원래 그 악기의 소리가 갖고 있는 ADSR의 어택 부분의 슬로프와 비슷하게 맞춰서 어택이 손상이 됐어도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들리게 만드는 거. 그게 게이트의 어택 타임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어택 타임 조정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envelope of sound에서 ADSR의 형태 틀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A를 변화를 줬더니 소리가 바뀌었다고 느끼니까 A의 변화를 일부러 주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컴프레서와 게이트의 어택 타임 조정이라는 게 생긴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 음악들은 일부러 여기를 건드려요. 현대 음악들 일부러 여기를 건드려서 창의적인 소리를 만들죠. 그래서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프레서가 단순하게 소리의 크기만 조절하는 게 아니다. 컴프레서를 사용을 해서 소리를 변화 줄 수 있고, 소리를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찍었던 영상 보게 되면 게이트를 통해 갖고선 드럼이 약간 좀 펑퍼짐하게 퍼지는 드럼을 좀 타이트하면서 빡빡 어택이 강한 빡빡빡 치는 소리로 바꾸는 것들 영상 찍은 거 있죠. 거기서도 제가 일부러 약간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좀 어택이 강한 소리로 바꾸기 위해서 한번 한 건데, 현대 음악에서는 자연의 소리보다는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조금 변화 줄 때 일부러 어택을 만지는 거예요. 일부러 어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최근에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초 원리는 알아야겠죠. 왜 컴프레서와 게이트의 어택 타임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게 원래 정석대로라면 원음의 소리가 갖고 있는 어택의 그 슬로프를 변화를 주지 않고 최대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택 타임 조정이 생겼다는 걸 아시고 계시면 여러분들 치시기에도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기에 굉장히 좋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 어택 타임을 갖다가 조금 변화를 주면서 생기는 소리의 변화를 이제 그 음향 쪽에서는 팀버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음색이 변화가 됐다, 약간 이렇게 좀 창의적으로 소리를 변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이 어택 타임이 나왔고, 어떻게 어택 타임을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ADSR을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도 소리를 이쁘고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소리의 6대 요소에 대해서 한번 다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을
합본으로 해서 크게 만드는 영상도 하나 나오긴 할 텐데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소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들 관심이 있었으면 좀 좋겠고요. 다음에는 다음 이론으로서 behavior of sound, 그러니까 소리의 행동, 소리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동작한다, 이렇게 행동한다. 소리가 그냥 있지 않아요. 뭐 그냥 직진하지도 않아요. 뭐 소리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반사하기도 하고 어떠한 특정 행동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귀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듣는지 휴먼 퍼셉션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이론 시간도 앞으로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는 소리의 3대 구성 요소가 아닌 6대 구성 요소를 좀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